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여름 또 한 번 인내의 계절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무더위와 열대야까지 찾아왔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고 여기에 습도가 더해지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게 되죠. 엄중한 상황 속에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고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할 수 없게 된 일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루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아침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4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과채료인 이것은 열매의 크기처럼 꽃말도 큰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의 크기나 꽃말을 볼 때 꽃도 큼지막할 것 같지만 이것이 열리기 전에 피는 노란 꽃은 얼마나 귀엽고 앙증맞은지 모른답니다. 이것은 빨간 과육을 먹을 때 흘러나오는 시원하고 달콤한 과즙이 일품인데요. 수분이 워낙 많아서 그저 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맛 좋은 이것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도 들어있답니다. 요즘 날도 덥고 피곤하니까 아침부터 지쳐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손바닥을 쫙 펴고 짝짝 소리나게 부딪혀보세요. 네, 박수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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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수박이 박수. 자, 날이 더워서 힌트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 특별하게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북미 대륙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생태계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폭염 때문에 홍합, 조개, 불가사리 등이 집단 폐사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 때문에 최소 10억 마리의 해양 생물이 죽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크리스토퍼 할리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동물학과 교수의 조사를 인용해서 캐나다를 덮친 폭염이 해양 생물 폐사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양 생물학자인 엘리사 게먼도
죽어있는 개가 물에 떠다녔다면서 이런 거대한 규모의 폐사는 생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번 피해로 발생할 도미노 효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올 겨울 오리가 여름철 북극 서식지로 이동하는 동안에 먹이로 삼는 홍합이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올랐던 겁니까? 지난달 26일부터 발생한 폭염 때문에 캐나다 밴쿠버 등지의 기온이 37.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도 지금 최악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의 지역을 봤었을 때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최고 기온이 54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클라멘토시에서는 냉방 쉼터를 개설하고 영유아 가족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고령층들에게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마스 국유림은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15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요. 지금까지 약 9% 정도만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각으로 9일 낮부터 10일 밤까지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만든 기후변화가 아니었다면 올 여름 최악의 열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가브리엘 베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과학자 27명에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이렇게 극단적인 열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기후변화 때문에 최소 150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더워지면 이제 시원한 커피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커피 원두 네. 가격이 오른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수요가 급증한 커피가 원두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가격까지 함께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상업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지난 3개월간 무려 18%나 뛰었는데요.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 시장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터 원두 가격은 같은 기간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30%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카 원두 가격 상승은 주요 생산지인 브라질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 때문에 흉작이 되면서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올해 브라질의 원두 생산이 2003년 이후 최대 감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0kg짜리 그 한 자루 분량을 봤었을 때 작년보다 올해는 1,500만 자루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원두 생산국인 콜롬비아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대가 일부 고속도로와 항구를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에서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원두 수출업자들이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라보뱅크의 농업상품 담당자는 커피 원두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수출이 지체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을 보려는 투자자까지 몰리면서 원두 가격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원두 공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커피 수요도 줄지 않을 전망인데요.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소비되는 커피 원두가 1억 6,500만 자루로 올해 생산량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원두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 이전에 더운 나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는 이제 미리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맞습니다. 전염병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그 열대성 전염병을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208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90%가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열대성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도 일대 열대 국가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를 포함해서 고위도 지역이 포함이 되면서 84억 명이 이런 열대성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아시아 그리고 중북부 유럽이 새롭게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들어가고요. 특히 중북부 유럽은 댕기열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 같은 지역은 하수도, 실내 공기 관리 등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열대성 전염병 위험이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합니다. 네.
영국의 런던 위생학 및 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은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배출이 된다면 앞으로 50년간 말라리아와 댕결 감염 위험 시기가 각각 1개월 그리고 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학원의 펠리페 교수는 특히 현재 열대 전염병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지역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미국 플로리다, 텍사스, 하와이 등지에서 댕기열 매개 무기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지난 1930년부터 40년대 늪지를 많이 없앴고요.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지형이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거의 퇴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말라리아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역시 모기를 매개로 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미국 전역에서 이미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미국은 늪지대가 많이 사라져서 네, 말라리아 걱정은 덜었는데 이 얘기는 다른 지역은 더 걱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을 없앴거나 금강을 개발하는 아마존 지역,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같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여전히 발병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라리아의 93%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서 발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댕기열은 현재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전염병으로 아메리카 대륙,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해서 120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댕기열과 말라리아 위험 지역 인구는 각각 39억 명과 34억 명입니다. 이 말라리아 예방 진단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댕기열은 말라리아에 비해서 대처 속도가 상당히 늦다고 합니다. 한편 말라리아 백신은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해서 3상 임상시험에 있고요. 사노피의 댕기열 백신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 중이고 WHO 측에서는 이걸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에선 앞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요리하는 건 금지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영국 당국이 바닷가재, 이제 랍스터라고 우리도 많이 부르는데요. 바닷가재를 산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삶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의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당초 개, 고양이 등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법 시행을 해왔는데요. 조개류와 갑각류 이런 것들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의회에 제출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개 이런 동물들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삶거나 산채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어부나 아니면 요리사들이 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넣기 전에 반드시 기절시키거나 아니면 뜨겁지 않은 물에 넣어서 요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문어, 오징어 이런 동물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바닷가재와 같은 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런 생물들은 식품업계에서 매우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편 과학 전문 잡지인 사이언스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 산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공개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익숙한 개, 고양이 이렇게 척추동물이 아니라 갑각류나 조개류도 고통을 느끼는 데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갑각류가 내부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반사신경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고 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반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 반응과 통증 유발 반응이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각류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통제하는 국가는 영국뿐만 아닌데요. 이미 2018년에 스위스를 시작으로 해서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이런 생물을 산채로 조리하는 것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식문화에는 언제쯤 이런 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아직 논쟁이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해 볼 일이네요.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농민들도 이 땅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헌절 특집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헌법 제121조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지는 결코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불거진 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또 꾸준히 문제 제기된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논란이 농지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헌법 속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한국 사회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지역재단의 상임고문 맡고 계신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얼마 전에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책을 펴내셨는데요. 제목이 참 바로 다가오는 그런 제목이에요. 농민의 행복이 정말 나라 전체의 행복과 관련돼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우선 제가 안 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안 원사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했다 안 했다 합니다. 하루에 좀. 예.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힘들게 지내는 편이죠. 그렇죠. 예, 좀 스트레스 지수도 높다고 하고 어떤가요? 예.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질문은. 그런데 이제 유엔 행복 보고서라든지 여러 조사를 보면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 하는 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펴낸 이유는 결국은 우리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이고 동시에 일터, 삼터,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그리고 대도시에 이렇게 인구가 집중돼 가지고는 어떤 사회든지 간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다. 예. 그런 취지로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행복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는지 더 궁금해지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 시작해 보자면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 땅 투기 논란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 이 말이 정말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잖아요. 처음 듣게 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일부 국회의원들 농지 소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보고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우선 농지를 비롯한 토지 투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망국적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뿌리가 꽤 깊죠.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정권이 강남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투기를 해가지고 정치자금을 마련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위 재벌들과 정경 유착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전국이 이제 땅 투기장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인데 여기에다가 정치인이나 또는 이제 건설업자, 공직자
더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대박을 노리고 아이고. 투기를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진 이런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게 헌법에 경제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는 건 또 좀 특별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애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경제유전이란 건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처음 들어간 것이 1948년 제헌헌법 때입니다. 제헌헌법은 결국은 그 시기를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를 포함해서 지주소작제도가 발달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지주에게 수탈당하는, 착취당하는 이런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헌헌법을 하면서 말하자면 농민들에게 농지를 돌려주겠다 한 게 제헌헌법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한 것이 아시는 것처럼 1949년 6월 달에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61년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헌법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과거의 그런 지주 소작제로 인한 농민들의 그런 고통, 이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군요. 그 이래로 우리나라 헌법은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라는 것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경제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농부이면서 경제학자 아서 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 소유는 모래를 한검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땅을 갖게 되면은 그 척박한 모래 땅도 이것을 한검으로 만들 만큼 농사를 짓는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농민들에게 소유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고 왜냐하면 뭐 내가 내 땅에 농사 짓는 것하고 남의 땅에 농사 짓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런 다르십니다. 지금 농지와 농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느끼세요? 우선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경제유전 원칙이 다 무너진 상태죠. 네네. 2015년 가장 최근 통계이긴 한데요. 이 농업총조사를 보면은 농지의 50.5%가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말하자면 뭐 절반 이상의 농지죠. 이 농업과 비농업 부문 간에 농지를 두고서 이렇게 좀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겨루기 같기도 한데 농지가 이렇게 투기 대상이 된 근본 원인은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에서 불가피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업과에서 공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 일부 농지가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농지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농지 전용이 이루어지는 곳을 보면 대부분 도시 근교, 대도시 근교 또는 아주 농지가 잘 갖춰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작은 비용으로 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아주 있죠. 매력적이겠네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 가격을 올리게 되고 또 올리게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구든지 농지를 매입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농지 전용이 되는데 농지 투기는 이제 저는 그건 근본적으로 농지 전용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농지가 농지로 있는 한은 절대로 투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농지가 뭐 5만 원, 10만 원 지금 그 정도 하는데 대체로 이 그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들은 보면 그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몇십만 원 또는 100만 원, 200만 원씩도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을 주고 사더라도 뭐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고위공직자가 뭐 20평의 땅을 5천만 원 주고 샀다. 네. 그럼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25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건 농지를 산 게 아니죠. 그건 말하자면 내가 평당 250만 원 주고 샀지만 그 땅값이 올라가서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는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농지 투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농지 전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20평 또는 100평 사는 사람이 투기를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전용으로 인해 땅값이 올라가면 거의 기생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 스스로가 땅값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면 땅값을 올리느냐? 결국은 가장 큰 것은 국가예요. 요 최근에 보면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단히 개발을 국가가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에다가 재벌들이 또 대규모의 말에 몇십만 평씩의 또 그런 개발을 하죠. 이런 개발들 하는 과정에서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주변에 땅을 산 사람들이 같이 등달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흔들리는군요. 예. 예.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태양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최근에 국회가 농촌진흥구역 안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농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지역조차 조금 이제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이런 거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농지 전용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지 면적이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1970년에 약 230만 헥타르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농지가. 그런데 2019년에는 158만 헥타르입니다.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은 50년 동안에 약 30%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다 농지 전용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국가가 이 농지 전용을 좀 막아보겠다. 농지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함부로 전용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문제는 이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를 들면 2019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 농지의 49%밖에 안 됩니다. 네. 절반이 안 돼. 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절반도 안 되고 바깥에 있는 농지가 그 절반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의 농지는 쉽게 전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잘해보자고 한 건데 그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작아요. 작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작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조차도 매년 전용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계속 또 풀리고 있군요. 예. 그렇죠.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매년 전용되는 농지 면적의 20%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유명무실화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생각합니다. 농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걸 지키고자 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정부가 주로 주도하고 있죠. 진흥지역 면적을 훼손하는 것은. 근데 거기에다가 또 태양광까지 얻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지에 대한 그 투기를 사람들 마음에서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뭘 좀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선 제가 아까 그 농지 전용 얘기를 했는데 농지를 이제 보전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지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이 필요해? 그럼 농지 전용에 쓰면 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방 도시를 가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농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농지를 농지로 보지 않고 저기가 곧 개발된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농지를 보는 시각이 농지를 농지로 보지 않고 비농업용으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전용이 이루어지고 파괴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지 면적이 0.03 헥타르입니다. 0.03. 그럼 이제 근데 이 세계 평균이 0.24 헥타르예요. 그러니까 뭐 한 8분의 1밖에 안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지 문제를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곡물 작업률이 지금 21%밖에 안 돼 세계 최저인 나라입니다. 네. 이런 나라에서 농지를 함부로 해서는 것은 곤란하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농지 전용, 저는 이걸 농지 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농지 수탈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결국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농지 전용이 지금 이루어지는 곳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근교거든요. 여기는 이미 벌써 농민 소유가 아니에요. 비농민 소유거든요. 비농민 소유 땅에 전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농민들은 그 서장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그대로 쫓겨나는. 그렇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런 의미에서 뭐니 해도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본래의 목적으로 쓰기도 지금 부족한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헌법에 농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더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개헌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개헌 논의가 2018년 3월 달에 그 개헌안이 만들어졌죠.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개헌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 농업과 농촌이 국가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얘기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익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규정을 한 겁니다. 헌법에다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넣었던 안이거든요. 네.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농업 농촌 역할이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철학이 담긴 내용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걸 잘 써서 이렇게 원칙대로 하고 사람들 생각도 바꾸고 이러면 좋은데 이 현실이 이제 흔들리는 건 그렇지 않은 게 더 많기 때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정부나 뭐 사회 구성원들이나 어떤 노력들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 농민 이것은 남의 얘기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농업과 농촌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이런 말 쓰거든요. 네. 농업과 농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거의 필요하다. 일터이자 생산지이자 쉼터도 되고 삼터이고 쉼터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네요.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맞아면 이 농업과 농촌 이것은 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뭐 희생해도 좋다. 이런 식의 지금까지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하는 저는 뭐 이런 헌법에 아무리 뭘 넣더라도 효과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또 형성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일종의 사회협약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농민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응사치고 있을 따름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살려주세요. 이런 대표적인 것이 환경 보전이겠죠. 네. 이런 이제 생태 다양성을 유지하고 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네. 한 이런 그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에 담긴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제헌절을 맞아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오늘 첫 시간에 박진도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대구 35도로 많이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할 수 있게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영남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 있으니까요. 올여름에 작은 우산 하나쯤 항상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손효금님께서 갈수록 개발로 농지가 줄어들어서 하셨고, 전유성님은 농사 안 지으려면 절대 농지구입 못하게 해야 함이라고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민동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50명이 나왔거든요. 일주일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역대 최다 확진자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유행은 수도권에서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 다중이용시설, 그중에서도 특히
주점이라든가 음식점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또 최근 2주간 발생한 그 확진자 가운데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조사 중인 비율이 무려 30.5%로 집계가 됐거든요. 지난 10일부터 나흘 연속 30%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는 이번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우려는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점인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변이 감염자 가운데 70%가 델타형 변이 감염자로 확인이 됐고요.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도 직전 주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50대 백신 접종 예약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었는데 정부의 사과가 있었네요. 그 55세에서 59세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이 돼서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어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예약 물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예약자가 몰리면서 먹통이 된 사전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일부 언론에서 백신 물량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백신 자체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입과 배송 일정까지 고려해서 안정적인 접종이 가능한 물량만 예약을 받은 것이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접종에 문제없는 충분한 물량이 매주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이자 백신 약 80만 회분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8월 접종 예정인 5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더 많지만 들어올 물량도 더 많기 때문에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후반 대상자 가운데 예약을 못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19일 다시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요. 예약 날짜를 더 앞당기는 방안도 방역당국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경쟁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광클릭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요. 불안하니까요. 좀 방역당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민주당은 지금 전국민 지원이 당론인가요? 이게 민주당도 지금 당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추경안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용카드를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은 하위 80% 선별 기준, 특히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될 만큼 악화된 방역 상황으로는 이 경제적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게 당정 간의 80%를 합의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다. 그리고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상위 계층에 주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정 간에 다시 협의,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결같이 얘기하는 쪽에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당대표 간의 합의가 파기된 거였잖아요. 사실 내부에서도 좀 말이 많겠어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나름대로 지금 약간 그 진통을 겪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 굉장히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 발표까지 했거든요. 근데 발표 직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결국 합의를 번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협의도 없이 당의 철학을 마음대로 뒤집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합의 내용을 부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여력이 있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나
대표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이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 가짜 수산업자에게 뭘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은 거죠? 어제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가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당일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여권,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Y를 치고 Y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Y가 윤 전 총장을 의미를 하는지 여권의 사람이란 것이 누구인지를 기자들이 물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여당에서는 저질 자작극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에서 또 추락사가 발생을 했어요. 정부가 어제 그 건설업과 제조업에 1,800명을 투입해서 각종 끼임과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또 노동자 한 명이 가정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에요. 울산 현대중공업 도장공장 지붕에서 45살 정모 씨가 25m 아래로 추락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외주업체 소속인 정모 씨는 낡고 녹슨 강판 지붕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 로프를 설치했지만 날카로운 슬레이트 모서리에 닿으면서 로프가 끊어져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근데 고인의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8시간 뒤에 또 한 노동자가 고정이 안 된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민동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매어 지내는 탓으로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억울하게 희생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에 나오는 큰 집과 작은 집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큰 집은 집안에 마지가 사는 집을 말하고 작은 집은 따로 살림하는 아들이나 아우, 작은아버지의 집을 뜻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썼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집에